오늘은 전기 에너지의 본질과 전기 기술인들이 해야 되는 역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전기라고 나와 있죠. 전기. 이 전기의 전자가 번개 전자입니다. 번개가 치고 있죠. 라이트닝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전기는 번개의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이 번개 전자가 비우자 밑에 갑옥갑자죠. 수천 년 전에 저 한자를 만드는 사람이 번개가 전기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왜 전기가 번개의 에너지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목차입니다. 전기의 본질, 전기가 어떻게 순환하느냐, 그 다음에 전기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블랙아웃, 대정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기술인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전기의 본질, 여기 번개 치고 있죠. 구름에서 땅으로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저 번개가 전기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해서 번개가 전기의 본질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번개가 치고 있죠. 무시무시합니다. 자, 이 끝에 사고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이 한 사람 사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철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죠. 전선을 잡았습니다. 새카맣게 타버렸죠. 한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죽었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운송수단들이 전철, KTX, 새마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운송수단들이 예전에는 디젤 엔진으로 움직였습니다. 경유를 넣어서 움직이는 엔진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전기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는 전철 타실 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전철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철 위쪽에 전선이 같이 항상 갑니다. 뭐 KTX, 새마을호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철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군데군데 올라와서 그 위에 전선하고 닿아 있습니다. 전철이 움직이면서 그 전선하고 계속 그 부분이 슬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갑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펜터그래피라 그럽니다. 펜터그래피. 그 위에 있는 전선에 24,000V 정도의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 전압을 펜터그래피에서 받아서 전동기를 구동해서 움직이고 구동을 하고 레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바닥에 레일로. 그 사이에 24,000V가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 저 사람이 올라가서 잡았습니다. 그걸. 저 사람 몸에 24,000V 전압이 걸린 거죠. 아까 앞에 봤던 그 벼락, 낙뢰, 벼락을 맞은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겁니다. 저 사람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70% 정도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지표면의 70% 정도가. 근데 묘하게 사람의 몸의 체중의 70% 정도가 물입니다, 물. 우리 체중의 70%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 몸 안에 있는 그 70%의 수분, 그 수분을 0도씨에서부터 100도씨까지 팔팔 끓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끓일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에너지의 100배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저 짧은 순간에, 번쩍하는 그 순간에 저 사람 몸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증발해버린 거예요. 피부에, 머리카락, 손톱, 발톱, 뼈 안에 있는 그 수분까지 다 증발해서 새까맣게 타서 수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사망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사망했습니까? 안전규정을 안 지켜서 그렇죠. 우리 전철이나 기차역에 가보면 도배를 해놨습니다. 특고압, 위험, 접근하지 마세요. 그거 안 지키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그 길 잡은 겁니다. 불안전한 행동을 해서 사망한 거죠. 저런 사람들이 저런 불안전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보호를 하는 그 역할이 우리 전기기술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사고 영상을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 사고는요, 본인 잘못은 없습니다. 설비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983년에 젊음의 행진이라는 아주 인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여기 송골매 그 그룹 사운드에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배철수 씨인데요. 기타 조율을 하면서 지금 나옵니다. 기타 조율을 하면서 앞에 마이크를 잡는 순간에 감전이 돼버립니다. 마이크하고 기타 사이에 이렇게 감전이 되는 거죠. 먼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송승환 씨가 사회를 봤는데 뛰어나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방송 도중에 배천수 씨에게 아마 비판 안 드리는 거였어. 여기 이제 뒤에 배철수 씨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요. 물어봤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느냐고.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프레스로 심장을 짓눌러서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고 쓰러졌다는 거죠. 근데 살았습니다. 살은 게 넘어가면서 마이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전되는 상황이 해제가 된 거죠. 해제가 돼서 살은 겁니다. 그럼 저 사람 배철수 씨가 왜 감전이 됐느냐? 앰프에서 누전이 된 거죠. 앰프에 기타하고 마이크를 쓰는데 그쪽에 누전이 돼서 이렇게 전압이 걸려서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잡아서 감전이 된 겁니다. 왜 그랬느냐? 설비가 불안정해서 그렇습니다. 그 앰프에 접지를 설치를 하고 보호 접지를 설치를 하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뒀으면 저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즉은 그 설비를 한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한 겁니다. 불안전한 상태였죠. 우리 전기기술자가 해야 되는 일은 저런 불안전한 상태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전기에 감전이 되거나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전기기술인들이 해야 되는 큰任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사람한테는요, 이 감전이 됐을 때 치명적인 그 인체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마비가 유발됩니다. 그 치명적인 감전이 되는 에너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미국의 달지엘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많은 실험을 해서 나오는 이제 결과식입니다. 사람의 몸에 3.264 칼로리 정도의 전기 에너지가 통전이 되면은 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에너지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있죠? 저 커피 한 잔의 칼로리가 50kcal 정도 됩니다. 커피 한 잔 칼로리의 15,000분의 1입니다. 아주 미미한 에너지입니다. 저런 미미한 에너지에 감전이 됐을 때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체는 감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30mA 0.03초로 규정하고 있죠. 30mA가 사람한테 통전이 돼서 0.03초가 지나면은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기준으로 규정을 해서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안전율을 조금 준 그 값이긴 합니다. 제세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세동기.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전기충격기, 심장 전기충격기라 그러죠. 저게 뭐냐? 사람이 감전이 되면은요, 심장마비가 옵니다. 심장마비. 그걸 심실세동이라 그럽니다. 우리 심장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1분당에 70회 정도 이렇게 박동을 합니다. 펌핑을 합니다. 펌핑을. 혈액을 펌핑하는 게 심장이죠. 그래서 폐에서 흡수한 산소, 간에서 합성을 한 영양분을 그 혈액에 실어서 온몸으로 동맥, 정맥으로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사는 거죠. 몸을 살리는 거죠. 근데 저렇게 감전이 돼서 세동이 일어나면요, 심실세동이 일어나면 뜹니다, 이 심장이. 1분당에 300회에서 600회 정도 가늘게 뜹니다. 엄청나게 빨리 부르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펌핑을 못 합니다. 원사이클로 펌핑을 못 합니다.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면 산소 공급을 못 하죠. 질식사 하는 겁니다. 질식사. 사람이 뇌에 산소 공급이 4분 정도만 안 돼도 이제 뇌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질식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전사고가 일어나면요, 그 사람을 살핍니다. 출혈이 있는지, 골절이 있는지, 심장 박동 상태가 어떤지, 호흡이 있는지 살펴보고 빨리 CPR을 실시해야 됩니다. 인공호흡을 해서 그 호흡을 되돌려놓고 심장이 다시 정상 상태로 회복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에 감전됐을 때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도 내부로 전기가 흐르면서 혈관이 상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그래서 그 혈관이 데미지를 입은 혈관이 터져버리면 동맥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쇼크를 받아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감전된 그 사고자는 빨리 전문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전문 치료를 받아야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감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전의 형태가 제 맨 처음에 보는 것처럼 전선과 전선 사이를 잡아서 저렇게 감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전선을 잡아서 거기서 몸으로 통전돼서 대지로 이렇게 흘러나가면서 감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기 중에서 전기를 쓰는 기기가 누전이 돼서 거기를 접촉해서 이렇게 감전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세 경우가 이제 저압에 감전되는 경우입니다. 저렇게 저압에 감전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전이 돼 본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공통적입니다. 끌어당긴다 그럽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았으면은 손을 내가 놓으려고 해도 놔지지 않고 더 세게 잡으면서 내 몸을 이렇게 그쪽으로 끌어당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 몸은요, 일종의 생체 로봇입니다. 생체 로봇. 제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머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 순간 동시에 신경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갑니다. 전기 신호가 가서 제가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쪽이 2도 바꾸는 수축을 하고 3도 바꾸는 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몸이 움직이는 모든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그 전기 신호가 뭐냐? 우리가 어떤 의학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뇌파가 보이죠. 화면에 이렇게 펄스파가 보이죠. 그게 전기입니다. 전기. 아주 미세한 전기입니다. 그 미세한 전기로 사람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감전이 돼버리면은 뇌에서 신경으로 보내는 전기 신호보다 훨씬 강한 신호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신경으로. 그래서 뇌에서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수축이 되니까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수축이 되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더 세게 잡으면서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검전기라든지 테스트기라든지 이런 게 잘 없을 때 전기를 하는 분들이 이런 행동을 했었죠. 참 지금 생각해보면 무지한 행동입니다. 전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게 뭐 110V인지 220V인지 확인하려고 손으로 맛을 본 겁니다. 손을 대보는 거예요. 대보면 그 이제 느낌이 강도가 다르니까 손을 대면서 이제 그 선배들이 고3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전기를 맛을 볼 때는 이렇게 건드리지 말고 손등으로 건드려, 손등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감전이 됐을 때 그 전기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이 되니까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잡으면은 잘못하면 붙들려 버릴 수 있으니까 이 손등으로 대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아주 옛날 일이고 요즘은 이제 검전기나 테스트기가 상용화가 됐죠. 검전기 가지고 찍어보면 됩니다. 검전기 가지고. 자, 이게 저압에 감전됐을 때의 어떤 그 성상인데 그러면 고압에 감전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고압에 감전됐을 때는요, 튕겨납니다. 튕겨납니다.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튕겨납니다. 밀어낸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고압에 봤던 그런 감전됐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밀려나는 느낌이 나느냐? 원리는 이렇습니다. 감전이 되면은 몸에 전기가 흐르면서 근육이 수축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근육이 수축되는 것보다 고압의 감전이 되면 엄청나게 큰 대전류가 흐릅니다. 그 감전 부위로. 그 대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나겠죠. 열이 나면은 물질이 팽창을 하죠. 우리 신체 조직도 팽창을 하는 겁니다. 열에 의해서. 팽창을 해서 그 팽창력으로 튕겨나 버리는 거예요. 이 뻥튀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 시장에 이런 뻥튀기를 많이 했었죠. 여기 이제 안에 뻥튀기 기기 안에 옥수수를 넣어서 계속 가열을 해서 열을 가합니다. 그 열을 축적을 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돼서 저 뚜껑을 열면은 그 열을 받은 깡냉이가 한꺼번에 확 팽창을 하면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 원리로 고압이나 특고에 감전이 되면 저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전기기술인들이 해야 될 역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감전에 대해서 이제 요만큼 살펴보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럼 전기에너지의 근원이 뭐냐?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할 때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하나를 아는 거는 고기를 잡아주는 거고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는 원리를 이해하는 건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면 어디 가서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죠.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원리입니다. 원리. 전기에 대해서 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너지의 근원이 뭐냐? 전기에너지의 근원은 양성자와 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저걸 전기력이라 그러죠.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잡아당깁니다. 자석하고 똑같습니다. 자석이 같은 극은 끌어당기고 다른 극은 밀어내죠. 원자의 모양이 있습니다. 원자의 모양. 이 원자의 모양이 어떻느냐? 여기 지금 원자 번호 3번 리튬인데요. 양성자가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전자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양성자 숫자하고 전자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저 숫자를 원자 번호라 그럽니다. 자연 상태에서 원자 번호 1번이 수소죠. 2번이 헬륨이고 3번이 리튬이고 4번이 베릴륨이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원자는 118번까지 있습니다. 운운옥퓐이라 그러죠. 양성자 118개, 전자 118개가 있는 그 원소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뒤에 원자 번호가 더 있는 건 전부 사람이 우리가 인공적으로 합성을 한 원자입니다. 자, 자연 상태의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숫자가 동일해서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입니다.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하고 숫자가 똑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에너지의 근원은 양성자와 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 그랬죠. 자, 리튬 원자 좀 크게 그랬습니다. 원자 핵에 양성자가 3개가 있죠. 그 주변에 전자가 3개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양성자 숫자하고 전자 숫자하고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숫자가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전자가 맨 바깥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이 원자가 가지는 대부분의 질량은 원자 핵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 저 원자 핵이 가지고 있고, 이 주변에 있는 전자는 거의 질량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원자의 크기는 맨 바깥쪽에 있는 이 궤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저 전자의 볼륨이 원자의 크기가 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비교를 하자면요. 잠실 운동장만한 그런 볼륨이 있는데 원자 핵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운동장 가운데 축구공을 하나 놔둔 그 정도 크기가 원자 핵의 크기입니다. 그럼 맨 바깥에 돌고 있는 이 전자의 궤도는, 이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 가운데 축구공에서 운동장 맨 바깥 트랙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의 크기는 맨 바깥 트랙을 돌고 있는 그 전자가 형성하고 있는 궤적의 크기가 원자의 크기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은 쪼개고 들어가서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가 텅 비어 있으니까. 불교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런 얘기 하죠. 그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원자핵에 플러스 전기는 3개가 있는데 마이너스 전기는 2개밖에 없죠. 그럼 저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온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하고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전기력이 생기겠죠. 이런 힘이 생깁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그래서 이게 이 전자가 움직여서 다시 돌아가고 떨어져 나오고 하는 게 저게 전류입니다. 전류. 저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도체로서는 구리 원자입니다. 구리 원자. 구리는 원자 번호가 29번이고 맨 바깥쪽에 이렇게 전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 하나의 전자가 떨어져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 좀 쉽습니다. 그래서 구리가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원자의 모양은 이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고전적인 어떤 물리학에서는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층층이 궤도를 두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 이제 밝혀내는 원자의 모양은 저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데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어떤 에너지 준위 궤도는 있습니다. 궤도는 있는데 그 궤도에 이 전자가 움직이는 걸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불규칙하게. 그래서 그 전자의 질량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알 수 없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전자가 요 위치에 존재할 확률, 요 위치에 존재할 확률, 그 확률을 확률 밀도적으로 몇 프로 그 형태로 확률 밀도 함수적으로 그 전자의 존재 형태만 규명할 수 있지 어디 있다고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다 하는 거, 그게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 그 밝혀낸 원자의 모양입니다. 이게 전자원이라고 그러죠.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발전기가 뭐냐? 발전기는 원자의 양성자와 전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겁니다. 저 원리에 대해서 좀 이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전력은 뭐냐?
원래의 안정 상태로 복귀하려는 복원력이 기전력입니다. 우리 자연 상태의 그 섭리는요, 뭔가 불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에너지가 높아졌을 때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런 복원력이 있습니다. 그 복원력을 이용하는 게 기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뭐냐? 이 전자가 움직이는 힘. 왜 전자가 움직이느냐? 저 원자핵은 엄청 무겁다 그랬죠. 원자핵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놈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전자가 움직이는 힘을 쓰는 게 그게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알기 쉽게 전기를 지구의 에너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번개가 치고 있죠. 처음 얘기했던 그 번개 얘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번개 전자, 전기 전자입니다. 번개라는 것은 뭐냐? 구름에서 땅으로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구름에서 땅으로 왜 전기가 흐르느냐? 구름이라는 게 뭡니까? 지표면에 있는 물이 태양의 복사열을 받아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 게 구름입니다. 근데 구름이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무슨 행동을 하느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구에 있는 전기 중에서 저 까만 공이 그 양성자고 빨간 공이 전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두 개 숫자가 똑같죠.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구름이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지표면에 있는 전기 중에서 한 종류의 전기만 가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 구름은 대부분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뭐 간혹 플러스 전기로 대전되어 있는 구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분리가 돼서 올라갔죠. 그러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그 힘이 이 분리된 양에 비례해서 힘이 세집니다. 이 전압이 생기는 거죠. 전압이.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뚫고 흐를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겼을 때 공기를 뚫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거. 지구로 복귀해서 자기 짝 양성자하고 결합해서 정기적인 안정 상태로 가는 거. 그게 번개입니다. 그런데 공기는요, 전기가 잘 안 흐르는 강력한 부도체입니다. 이 공기를 뚫고 전기가 흐르려 그러면은 교류는 센티미터당에 2만 1000볼트 정도의 전압이 필요합니다. 직류는 3만 볼트 정도의 전압이 필요합니다. 이 구름이 높이가 높죠. 수백 미터, 수킬로까지 되죠. 저걸 뚫고 흐르려 그러면은 수억 볼트의 전압이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수십억 볼트, 수억 볼트의 전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전압이 쌓였을 때, 그만큼 분리가 일어났을 때 공기를 뚫고 한꺼번에 흘러버리는 게 저게 번개입니다. 저게 전기 에너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지구의 에너지라 그러는 겁니다. 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물레방아가 돌고 있죠. 저 물레방아가 도는 거는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그 운동 에너지가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죠. 물이 흐르는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밑에 내려온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똑같습니다. 물의 양이나 성분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단지 위에 있던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해서 그걸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리고 저 축의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거죠. 물레방아는 물이 흐르는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전기도 똑같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힘을 쓰는 겁니다. 물이 아무리 많이 댐 위에 아무리 많이 분리되어 있어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물을 흐르게 했을 때 힘이 나옵니다. 전기도 구름에 아무리 많은 전기가 분리되어 있어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걸 공기를 뚫고 전기가 흐를 때 그때 힘이 발휘가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물레방아는 물이 흐르는 힘을 쓰는 거죠. 그 힘의 근원은 물의 높이차, 수위, 수압입니다. 전기는 뭐냐? 전기가 흐르는 힘을 쓰는 겁니다. 그 힘의 근원은 전기 전압차죠. 그걸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전기적인 압력이라 그럽니다. 전위, 전압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흐르는 힘을 쓰는 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물은 수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땅으로 흐르죠. 전기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땅으로 흐릅니다. 누전된 전기는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낮은 땅으로 흐릅니다. 왜냐? 모든 전기는 지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구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무수하게 결합이 돼서 안정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에너지가 높아진 게 에너지가 분리가 된 게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위가 낮은 데는 지구인 거예요. 지구. 그래서 지구로 돌아갑니다. 그게 전기에너지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에너지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봤으니 우리가 쓰는 전기가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 전기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번개가 치고 있죠. 분리된 전기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땅으로. 자,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영광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오른쪽에 여기는 광양제철소입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전남 광양에 있는 광양제철소입니다. 이 광양제철소에서 전기를 쓰는데 영광원자력 발전소에 전기를 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발전소에서는 뭘 하느냐?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저렇게 강제로 분리한다 그랬죠. 분리된 그 전기가 저기서는 합쳐지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이쪽으로 흐르게 한 거예요. 이쪽으로 흐르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힘을 쓰는 게 광양제철소에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저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하고 들어가는 전기가 똑같습니다. 아까 물레방아에 위에 있는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밑에 내려온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똑같다고 한 것처럼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하고 들어가는 전기가 양이 똑같습니다. 전기에너지를 쓰는 건 이렇게 흐르는 힘을 쓰는 겁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누전이 뭐냐? 발전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를 했죠. 분리를 해서 정해진 길로 흐르도록 통제를 하는 거죠. 그게 전선로입니다. 우리가 전선의 피복을, 절연 피복을 해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그쪽으로 흐르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전기 회로죠. 이게 회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바깥에 까만 이 선이 절연 피복이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흐르게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어딘가에서 피복이 손상이 된 거예요. 절연이 파괴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전기가 새 나옵니다. 누전, 셀루자, 전기전자죠. 리크되는 겁니다. 리크. 저 리크된 전기는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가버립니다. 땅으로. 왜 땅으로 가느냐? 자, 전기하고 물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물을 생각해 보자고요. 저기가 인도양이 여기 태평양쯤 되죠. 인도양에서 펌핑을 해서 바닷물을 퍼올렸습니다. 그래서 물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터져버렸어요, 배관이. 그러면 이 물은 흘러내려서 태평양으로 가버립니다. 왜냐? 자기가 원래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바다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바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이쪽 배관으로 안 가고 그냥 땅으로 바다로 흘러내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전입니다. 누전. 전선로에서 이탈한 누전 전기는 가장 쉬운 경로로 지구로 돌아갑니다. 땅이든 바다든 지구에서 나왔으니까 그 에너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전을 전기기술자들은 지락이라 그럽니다. 지락. 땅지자 떨어질 낙자 땅으로 떨어진다고. 누전 차단기가 ELB라 그러죠. Earth Leakage Breaker입니다. 땅으로 새는 것을 차단하는 차단기라는 겁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가 순환되는 루프를 그렸는데요. 발전소가 있죠.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1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성압을 하죠. 성압을 해서 초고압으로 성압을 해서 송전선로로 보내서 2차 변전소, 수용과 인근에 있는 2차 변전소에서 다시 받아서 전압을 낮춥니다. 낮춰서 배전전압까지 낮춰가지고 수용가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용가에서 쓰는 거죠. 전기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발전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발전소. 우리 발전소 중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보겠습니다. 모든 발전소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원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이해하면 다른 모든 발전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소는요, 한국형 경수원자로입니다. 그 경수원자로 모양이 이렇습니다. 원자로가 있죠. 원자로 안에 원자로에서 그 핵 분열을 일으키죠. 저게 이제 E는 MC 제곱이라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발견을 하고 설명을 했던 식이죠. 저게 질량 결손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1과 1을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1을 1과 1로 분리를 하면은 1과 1로 분리가 되는데 0.9, 0.9로 분리되는 거죠. 0.2가 사라진 거죠. 그 사라진 질량이 저렇게 에너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원자로입니다. 저기서 엄청난 열이 발산이 됩니다. 저 C가 광속이죠. 광속이라는 게 1초에 30만 킬로로 가는 엄청난 속도지 않습니까? 그 광속의 제곱의 질량 결손의 질량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 열 에너지 나온 거를 저기서 물을 끓입니다.
빨간 루프가 돌고 있죠. 저기에 경수를 씁니다. 경수. 경수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물입니다. 일반 수소수 H2O. 그 경수를 쓰는 게 경수로고, 중수로는 이 중성자가 두 개, 원래 수소가 그 원자번호 1번이라고 그랬죠.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그게 이제 일반적인 수소인데, 중성자가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수소를 쓰는 겁니다.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 수소를 가지고 저 첫 번째 냉각제로 쓰는 게 중수로입니다. 중수로하고 경수로하고 차이가 뭐냐? 중수로 원자로에서는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원자로를 그 가동을 하고 난 다음에 플루토늄이라는 부산물이 나옵니다. 그게 핵무기의 원료가 되죠. 근데 경수로에서는 플루토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핵무기의 원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경수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저 중수로 발전소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중수를 이용하는 그런 발전소가 있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저기서 경수냉각제로 한번 이렇게 냉각을 시켰죠. 저게 이제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난 그쪽에 저 물이 순환을 하면서 그 원자 핵분열 반응을 좀 늦추는 감속제 역할을 하고, 거기 또 냉각을 하면서 열을 교환을 하는 겁니다. 열이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루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루프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첫 번째 순환하는 그 초고온의 전기가 초고온의 물이죠. 물이 두 번째에 있는 이 물을 돌립니다. 이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듭니다. 초고압의 고온의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복수기라고 저 만들어진 전기를 급속도로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냉각을 시키면 압력 차이가 생기겠죠. 그 열락 차이에 의해 가지고 압력 차가 생기는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아주 전기가 고속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전부 해안가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복수기에서 냉각을 시키는 이 물을 바닷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발전소가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가에 있는 겁니다. 이 형태로 이제 터빈을 돌리는 거죠. 이 터빈을 돌리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발전기에 연결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발전소입니다. 저 물을 끓이는 물을 끓이는 형태를 석탄이나 석유를 쓰면 그게 화력발전소입니다. 그 다음에 뭐 LNG를 쓰면 LNG 발전소죠. 수력은 뭐냐? 이 터빈을 돌리는 거를 물에 흐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게 수력 발전소입니다. 풍력 발전소는 이게 바람의 힘으로 돌리는 거죠. 조력 발전소는 우리가 조수간만 차이가 있죠.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밀물, 썰물 이렇게 차이가 있죠. 밀물, 썰물 차이가 있는 이 물의 고저차를 이용해 가지고 물이 흐르도록 해서 그 힘을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게 조력 발전소입니다. 파력 발전소는 뭐냐? 파력 발전소는 파도가 이렇게 치죠. 파도가 수직 그 상하 운동을 하죠. 이 상하 운동을 하는 걸 저 밑에서 회전 운동으로 바꿔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거, 그게 파력 발전소입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이나 연료전지 같은 게 있죠. 그건 이제 이 형태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발전입니다. 자, 발전소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한국형 경수로는 격리된 열교환기를 사용하고 있죠. 저렇게 격리가 되어 있는 열교환기를 씁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높습니다. 특징이. 근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그때 파손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죠. 후쿠시마 원전하고 우리나라 원전하고 근원적으로 좀 다릅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이게 없습니다. 두 번째 순환로가 없고, 첫 번째 저 순환하는 저 물이 바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저기가 깨져버린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그러니까 방사능 그 원자로에서 직접 나오는 그 물이 유출이 돼버린 거예요. 방사능에 오염된 그 물이 유출돼서 바다로 나가버린 겁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원자력 발전소나 모든 저런 발전 계통은 그 풀 프로프 타입입니다. 풀 프로프 타입.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장이 났을 때 정지됩니다. 고장이 났을 때 정지돼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는데, 후쿠시마는 어떻게 됐느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자로를 멈추도록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 멈추도록 동작하는 전원이 꺼져 버렸어요. 이 뭐 사람의 실수와 어떤 자연재해가 같이 그 중복이 돼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게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동이 되는 거예요.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를 덮었죠. 덮어서 바깥으로 방사능이 나오지 않도록 덮었는데 계속 원자로에서 계속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후쿠시마 원자로하고 한국 경수로하고 이런 어떤 안전성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전기 기술인들이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터빈입니다. 터빈. 발전기를 돌리는 터빈입니다. 이 터빈의 전기 스팀이 가서 이 날개를 때리면서 이제 터빈이 도는 거죠. 이게 그 발전소 전기 대수선 공사 오바울이라고 합니다. 오바울 공사하면서 이제 터빈을 뜯어내가지고 이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다시 넣는 거죠. 그 오바울 할 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발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전기. 이게 지금 발전기인데요. 발전기 돌고 있죠. 요게 여자기입니다. 여자기. 발전기라는 게 뭡니까? 발전기에서 만드는 전기 에너지는 페르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이 전기를 하면서 쓰는 많은 법칙들은 사람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 법칙을 발견해 놓은 거예요. 아주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평생을 연구를 해서 평생을 바쳐서 하나의 법칙을, 하나의 이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이론을 가지고 지금 전기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론을 그냥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연구를 해서 심혈을 바쳐서 나온 그 결과물을. 이 페르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 E는 N의 dt분의 d파이죠. 이게 발전기 권선입니다. 권선. 코일 권선 곱하기 dt분의 d파이라는 거는 시간당의 자개의 변화율이죠. 거기에 비례해서 기전력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라는 사람이 저걸 발견을 한 거죠.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발전기라는 거는 여기서 이 발전기 쪽에 축이 연결되어 있고 이 여자기에서 발전기 축에 연결되어 있는 회전자, 저 가운데 돌고 있는 저 회전자로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전기를 공급해서 전자석을 만드는 거예요. 안쪽에 도는 그 계자를, 회전자를 전자석을 만들어서 전자석이 이렇게 돌면은 자기장이 변화를 하죠. 그 dt분의 d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기장이 변화를 하는데 그 주변에 코일이 감겨 있죠. 권선이. 저 권선에 유도기전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유도기전력이 안에서 움직이는 이 자개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그걸 반발하는 형태의 자개를 만드는, 그 자개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자연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불안정해질 때 안정을 찾으려는 그런 자연 복원력이 있다 그랬죠. 그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기장이, 회전자가 움직이면서 자연 상태에 있는 그 자연의 어떤 자기장을 파손을 한 거예요. 파손을 해서 불안정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다시 그걸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는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반발자개입니다. 이 반발자개를 만들려고 그러면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유기기전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렌츠의 법칙과 페르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의 본질입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발전기 안에서 저런 전자기파 형태로 나옵니다. 제가 아까 발전기는 자연의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를 하는 거라 그랬죠. 그 분리라는 형태가 저렇게 분리를 합니다. 저기 저 그림이 전자기파가 움직이는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전자기파는 전개하고 자개하고 서로가 서로의 길을 만들어주면서 갑니다. 앞에 징금다리를 놔주고 그걸 내가 밟고 또 징금다리를 놔주고 밟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전개하고 자개하고 만들어지는데 이 자개가 뭐냐? 자개는 이제 수평적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크로스 직교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발전기의 여자기에서 전원을 공급해서 안에 움직이는 저 회전자의 자개를 공급하는 거죠. 그 자개를 만드는 거죠. 회전 자개를 만드는 거죠. 회전 자개가 만들어지니까 그 회전 자개하고 수직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생기죠. 저 전개에 의해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한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개를 만들어 주니까 이 자개하고 직교하는 전개가 만들어집니다. 전개라는 게 뭡니까? 플러스 전기에서 마이너스 전기로 전기력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전개가 만들어지면서 전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전자가 움직이면서 자연의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를 하는 거죠. 이게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발전기가 이제 그 발전기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자, 여기서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거죠. 유기기전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밑에 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밑쪽으로 이제 생산 전력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죠.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의 전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기에서 가운데 회전자 쪽으로 전기를 공급해서 이게 전자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발전기 내부는 기밀이 되어 있습니다. 기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소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발전소에서 가끔씩 그런 그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수소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사고입니다. 수소가스는 아주 강한 폭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소가스가 폭발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발전기 안에 수소가스를 채워놨습니다. 공기를 빼고 수소가스를 넣어놓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발전기를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류가 흐르고 회전을 하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겠죠. 그 열을 냉각을 시키는데 그 냉각성이 수소가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냉각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는 마찰 계수가 적습니다. 공기보다도. 우리 공기가 이렇게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그 부력을 엄청난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밀도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는 그 밀도가 엄청난 반발력을 방해를 하게 돼요. 마찰력의 형태로. 수소가 마찰 계수가 작기 때문에 발전기가 도는 게 공기 중에서 도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씁니다. 그 다음에 산소하고 결합하는 게 산화죠. 산화 부식이죠. 산소가 공기 중에 산소가 있잖아요. 공기를 빼고 수소를 넣음으로써 산소가 없으니까 녹이 슬지 않습니다. 이 원리에, 이 이유에 의해서 발전기 안에 이제 수소가스를 넣어 놓는 거죠. 근데 저 부분이 어딘가 이렇게 리크가 되고, 리크에 대한 그 안전장치가 고장이 나고, 경보장치가 고장이 났을 때, 저 수소가스가 폭발하면서 그 수소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부 건성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회전자개를 만들어주는 그 회전자개고요. 회전자고, 바깥에 이게 이제 고정 전기자입니다. 이게 돌면서 DT, D파이, 그 시간에 대한 자개 변화율을 만들어주면서 바깥쪽으로 이제 기전력이 유도가 돼서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발전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터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발전소의 심장부죠, 심장부. 터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그 고온 고압의 전기가 나오죠. 그 전기가 맨 첫 번째 이 고압 터빈을 때립니다. 고압 터빈이 이렇게 파이가 좀 작죠. 전기 압력이 높으니까 저 고압 터빈을 한번 때리고 그 전기가 나와서 저압 터빈, 중압 터빈, 저압 터빈을 이렇게 때리면 여기 중간 정도 압력, 이건 이제 압력이 낮은 전기로 돌릴 수 있는 터빈이죠. 이렇게 대부분 3번 때립니다. 3번. 전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3번을 때려서 터빈을 돌려줍니다. 터빈을 돌리고 거기에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죠. 이 발전기 그 가운데 이게 발전기 가운데 이제 회전 자개를 만들어주는 거죠. 가운데 회전 자개를 회전을 시켜서 그 여자기에서 이제 회전 자개 쪽으로 전기를 공급해서 전자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이 나오는 거죠.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이 이렇게 출력이 나옵니다. 이게 발전소의 심장부 터빈룸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죠. 이 전기를 만드는 게 발전기의 출력 전압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22,000V 정도 되고 수력이 11,000V, 화력이 22,000V 정도 됩니다. 이게 충남 보령에 있는 보령화력 발전소인데 제가 저 발전소 공사를 할 때 같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전력이 나옵니다.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압을 시킵니다. 성압. 오를 성자죠. 압력을 높인다는 겁니다. 초고압으로 전압을 높입니다. 이게 이제 발전소 안에 있는 변전소입니다. 발전기에서 나온 그 전압을 이 발전소 안에 있는 전압에서 초고압으로 올려서 송전선로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걸 테이크업 타워라 그럽니다. 여기서 나가서 송전선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송전선로입니다. 송전선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154, 345, 765 이 계통을 대부분 쓰는데요. 이게 345 철탑입니다. 34만 5천 볼트죠. 그리고 765를 쓰고 있는데 일부 쓰고 있습니다. 일부. 태백에서 가평 가는 그 구간이 이제 765 선로를 쓰고 있는데 철탑 모양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영동고속도로 타고 저 강원도 쪽으로 가다 보면은 왼쪽에 이 철탑이 있어요. 왼쪽 산에 저 철탑이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딱 봐도 저건 좀 다르네 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게 765 철탑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압을 높이느냐? 왜 전압을 초고압으로 높여서 송전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기하고 물하고 똑같다 그랬죠. 여기도 이제 물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 물탱크에서 수직 직하로 지금 배관이 하나 내려와 있죠. 거기 분기 배관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굵기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맨 위에 있는 저 배관에는 시간당에 25톤의 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50톤, 75톤, 100톤 점점 많아집니다. 왜 많아지겠습니까? 감각적으로 생각이 나죠. 이해가 가죠. 압력이 다른 겁니다. 압력이. 물의 위치 에너지가 여 밑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압이 강하게 걸리는 겁니다. 수압이 강하게 걸리니까 같은 굵기의 배관에 밀어내는 물의 양이 많은 거예요. 압력이 세니까. 전기가 똑같습니다. 송전선로의 이 송전선로 케이블의 굵기를 무한정 굵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풍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강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한된 굵기의 송전선로에 많은 양의 전기를 흘리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수압이 높은 배관에 많은 양의 물이 동일 시간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동일 직경 동일 시간에 공급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수압의 차이 때문이잖아요. 이 전선의 송전선로의 제한된 굵기에 많은 양의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 전압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과 주변에 있는 2차 변전소입니다. 강압 변전소, 내릴 강자죠. 전압을 이렇게 여기서 그 초고압을 받아서 전압을 낮춰주는 겁니다. 낮춰서 우리나라 배전전압, 우리나라 이제 그 배전을 해주는, 수용가로 배전을 해주는 전압은 22,900V를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압이죠. 전주가 있고 전주 위에 걸려있는 그 전선로에 22,900V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배전 전압으로 낮춰서 배전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수용가에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가 이렇습니다. 이게 주상변압기입니다. 기둥주자 위상자죠. 기둥 위에 달려있다고 주상변압기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쓰는 사용전압 380V, 220V로 낮춰서 이렇게 전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교육장의 전기도 저런 형태로 들어와서 쓰고 있는 겁니다. 저게 전기 에너지가 전체 흐르는 순환 계통을 개괄적으로 한번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가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전체 계통을 다시 한번 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성압을 해서 보내서 다시 강압을 해서 수용가에서 쓰고 있는 거죠. 이 전기가 이동하는 속도는 광속에 가깝습니다. 광속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 정도 되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전기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전선 내부, 이제 구리 도체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구리 도체 내부에 전자가 이동할 때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1초당에 1mm 정도 움직입니다.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1초에 1mm를 움직이는데 이 전자의 이동을 매개로 해서 전달되는 전기 에너지는 광속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송전선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송전선로의 전선은 동선을 쓰지 않습니다. 알루미늄선을 씁니다. 알루미늄선. 근데 그 단면이 이렇습니다.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 ACSR선이라고 해요.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 안에 깡심이 들어있습니다. 아연 도금되어 있는 강한 이게 철심이 하나 들어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그 알루미늄 도체를 가지고 연선을 해놨습니다. 이런 케이블을 씁니다. 그리고 나선입니다. 나선. 피복이 없습니다. 피복이 없는 선을 씁니다. 여기 송전선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케이블처럼 피복을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복을 한 채로 달아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애자를 가지고 피복하는 거예요. 애자. 이 애자를 가지고, 요게 이제 태백 가평 구간에 있는 그 765 선로 애자입니다. 이 자기질 애자를 가지고 애자를 통해서 철탑에 연결해 놓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애자가 피복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키하고 애자 길이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저 정도 거리를 이격을 해 놓는 거예요. 이격을 해서 절연을 하는 겁니다. 저게 전선 피복을 대신하는 겁니다. 여기 알루미늄이 지금 원자 번호가 13번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바깥에 이제 전기를 이동시키는 그 매개 역할을 하는 전자가 3개가 있죠. 저 알루미늄을 도체로 쓰는데, 알루미늄은 구리보다도 전기저항이 높습니다. 그래도 알루미늄을 씁니다. 알루미늄을 왜 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리의 저항은 저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되는데 알루미늄 저항은 구리보다 훨씬 저항이 높죠. 그런데 알루미늄 선을 씁니다. 가공전선로에, 송전선로에.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굵기의 동일한 단면적을 가진 구리선하고 ACSR선은 저항이 저게 훨씬 크죠. 그 다음에 무게는 저게 훨씬 가볍습니다. 비용도 저게 훨씬 가볍습니다. 그러면 이 구리선의 저항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저항은 고유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죠. 그러면 단면적을 크게 하면 되잖아요. 송전을 해야 되는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고유저항이 달라지죠. 고유저항이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더 높은 거예요. 고유저항이 큰 거예요. 그거 변경시킬 수 없죠. 그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단면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면적을 크게 하는 거예요. 단면적을 이렇게 크게 해서 그 구리선하고 전기적인 저항을 같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렇게 같게 했을 때 저항은 같아지고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에 비용도 훨씬 적어집니다. 모든 게 경제성의 원칙에서 시작을 합니다. 동에 비해서 알루미늄이 가격이 싸고 송전선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송전선의 무게가 가벼워져야 송전철탑의 구조 강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송전철탑의 구조 강도를 높이고 높여서 건설하는 것도 힘들고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알루미늄 선을 쓰는 겁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전기의 속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력 송전 개통도입니다. 전기 기술인들은 이 대한민국의 송전 간선이, 송전 개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건 한번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연광원자력 발전소하고 광양제 철소가 다시 나왔습니다. 저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를 해서 이쪽으로 흘리는 거죠. 흘리는데 전선 내부의 전자 이동 속도가 초당 1mm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기 에너지가 가는 속도는 빛의 속도로 간다 그랬죠. 왜 그렇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에서 광양까지 직선거리가 한 150km 정도 됩니다. 왕복하면 300km 정도 되죠. 그 300km를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가 되돌아가는 시간이 0.001초 정도 됩니다. 1ms 정도 됩니다. 나오자마자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에너지는. 근데 전기에너지가 이동 속도가 광속인데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인데 전선 내부의 전자는 초당 1mm밖에 못 가는 거예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기에너지가 움직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물리 실험실에서 쓰는 탄성 충돌을 구라는 겁니다. 맨 왼쪽에 공이 땅 때리면은 그 공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맨 바깥쪽에 공이 튀어나가죠. 에너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순식간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당구공을 여러 개 연결해 놓고 이쪽에 당구공을 딱 때리면 맨 마지막 공이 튀어나오죠. 그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전기에서는 저 메커니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지금 전기 에너지가 흐르는 단면이죠. 도체에. 전자가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전자가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형성되느냐? 전개가 형성되는 겁니다. 전개가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개가 형성되면서 그 전개에 의해 가지고 전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 전개가 저 에너지입니다. 저 에너지가 거의 빛의 속도로 형성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전선로 전기회로 안에서 이 전개에 의해서 에너지가 움직이는 겁니다. 전류는 전개에 의한 에너지의 연쇄적 흐름입니다. 전자가 에너지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는 1초에 1mm 정도밖에 못 움직이지만은 전기 에너지는 광속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블랙아웃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아웃. 대정전이죠. 전기를 하는 분들은 이 블랙아웃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아웃이 뭐냐? 대정전이죠, 대정전. 저기 지금 그 수전 설비가 있는데요. 전기기술자가 넋을 잃고 앉아있죠. 저 블랙아웃이 되어버리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기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2003년 8월 달에 미국에서 대정전이 한번 일어났죠. 이 부분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야간에 사진을 찍은 건데, 위성 사진을 찍은데 새까맣게 죽었죠. 이 부분 전기가 죽은 거예요. 3일 정도 정전이 됐는데, 12조 정도의 손실이 났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재난이 일어났어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재앙이. 그 지역에.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2018년 9월 달에 일본 홋카이도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홋카이도에 있는 발전소 하나가 서버렸습니다. 서면서 그 주변 발전소가 연쇄적으로 서버린 거예요. 왜 연쇄적으로 발전소가 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정도 정전됐는데 1조 3천억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다른 부가적인 그런 손실이 있었죠. 자, 발전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 블랙아웃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발전기를 봐야 됩니다. 발전기가 터빈에서 이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발전기 회전자가 돌면서 회전자계를 만들고 고정전기자로 이제 그 전기 에너지를 유도를 해서 이렇게 빼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 전자기파가 있죠. 전자기파가 전개가 수직으로 이렇게 가고 거기 수직으로 전개가고 수평으로 자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전개와 자개가 서로 길을 만들어주면서 가는 게 저게 전자기파입니다. 그 발전기에서 발전을 하는 원리는 뭐냐? 전개가 수직으로 생기고 자개가 수평으로 생깁니다. 이게 전자기파입니다. 자, 이제 발전기에서 발전하는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연계에는요,
복원력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안정복원력이. 이 발전기 회전자에 여자기에서 전기를 공급해서 회전자를 자석을 만듭니다. 전자석을. 그 전자석을 만드는 전자석을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이 변화를 하겠죠.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 지구 자기장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북쪽을 나침판이 북쪽 N극이 북쪽을 가리키고 S극이 남쪽을 가리키죠. 그럼 실제로 북쪽하고 남쪽의 자기 극성은 뭐겠습니까? 북쪽이 S극입니다. 북극에 북 자극점에 S극이 있고 남극에 N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판은 이제 자석은 서로 다른 극을 잡아당기니까 반대쪽으로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북쪽이 S극이고 남쪽이 N극입니다. 그 지구자기장은 아주 안정적입니다. 이 지구자기장이 안정적인 지구자기장을 토대로 해가지고 철새가 어떤 방향을 잡고 뭐 그런 이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죠. 근데 자기장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전기자가 돌면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자기장이 깨뜨려진 거를 다시 바로잡으려는 힘이 생기겠죠. 그 바로잡으려는 힘의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전기자에서. 그래서 회전자가 움직이면서 깨뜨리는 그 자기장을 다시 바로잡으려는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기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하고 전기하고는 두 개 상부적으로 같이 생긴다 그랬죠. 그 반발 자기장이 생기면서 그 반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전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전개에 의해서 에너지가 유도되는 게 발전기에서 나오는 기전력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회전자에서 만드는 이 전자기파가 있죠. 회전자에서. 그 전자기파를 방해해서 그 전자기파를 소멸시키려는 형태로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정 전기자에서. 그 기전력이 만들어져 나오는 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럼 발전기가 왜 서느냐? 이 발전기가 돌고 발전기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는 가운데 회전자가 움직이면서 변화시킨 그 시변 자기장, 그 시변 자기장을 반발하려는 그 자기장이 고정 전기자에서 생기면서 그게 두 개가 평형을 이루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탄성 충돌구를 다시 보겠습니다.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이 그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입니다. 저게 자기장에 회전자가 움직이면서 변화시키는 그 자기장에 반발하는 기전력이 저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회전자가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이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 자기장에 반발하는 자기장이 생기면서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뤄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저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런 탄성 충돌구의 형태로 발전기가 운영을 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쪽의 힘이 더 강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성 충돌구가 저렇게 때리면 저쪽이 때리면 이쪽이 튀어나왔다가 다시 이쪽이 때리면 저쪽이 튀어나가야 되는데 저쪽이 때릴 때 이쪽이 다시 때려버리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럼 서버리겠죠. 힘이 충돌을 해서 서버립니다. 그게 발전기 블랙아웃 되는 겁니다. 블랙아웃. 자, 그 원리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기는 자기하고 전개가 상호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발전기 생산 전력보다 과전력이 소모되면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나가는 전기, 이쪽에 발전기 전기자에서 고정자에서 나가는 전기가 이쪽 전기가 과부하로 인해 가지고 발전기가 생산하는 전력보다 많을 때 반대쪽으로 때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탈조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서버리는 거예요. 동기탈조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쓰는 한국에서 쓰는 주파수는 60Hz의 교류를 쓰죠. 1초에 60번 그 방향이 바뀌는 그 교번 전류를 씁니다. 근데 저 여러 지역의 발전소가 있죠. 그 발전소들은 똑같이 60Hz의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전력 송전 계통도에 전부 태우는 거죠. 태워가지고 그 큰 강을 만들고 그 강에서 이제 그 뽑아내서 지류를 뽑아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60Hz를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게 동기입니다, 동기. 그게 이제 동기운전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균형이 깨져버리면 발전기의 그 생산 전력과 소비 전력의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이 반발하는 저 힘에 의해 가지고 반발하는 힘 때문에 동기가 탈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60Hz 전기에서 주파수가 낮아집니다. 주파수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발전기 이 회전자가 돌아가는 거를 고정자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회전자가 도는 그 회전자 도는 것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자기적인 마찰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빈이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겁니다. 고정자에서 전기자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빈이 깨지겠죠.
터빈이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터빈에 저 돌아가는 저항은 기계적인 저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아주 정밀한 기계공학이 들어가는 게 터빈 저 축이 돌아가는 그 힘이 저 거대한 터빈이 거의 마찰력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터빈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고정자에서 자기적인 반발로 인해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한 압력이 터빈을 때리는데 못 돌아가면 이 터빈의 압력을 받게 터빈이 깨져버립니다. 그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발전기가 서버리는 거예요. 비상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기가 서버립니다. 고장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한 지역의 발전기가 서버리잖아요. 한 발전소가. 아까 홋카이도 대정전이 그렇게 일어난 건데, 여기 발전소가 죽어버리면은 부하를 분담을 하고 있었어요. 쓰는 수용과의 부담을. 근데 여기가 죽어버리니까 다른 발전소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발전기가 연쇄적으로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정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정전이 일어나면 다시 발전기 돌려서 전기를 공급하면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발전소가 한번 죽으면요. 다시 돌리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돌리는 데는 전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외부에서. 그 테이크업 타워, 이게 이제 스타트업 전류라 그러는데 스타트업 전기라고 그러는데 바깥에서 전기를 받아서 발전기 여자를 시키고 발전기 구동을 해서 돌렸을 때 스타트를 해서 돌아가면서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그 스타트를 시키는데 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기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전기를 받을 데가 없죠. 그러면은 엔진 발전기를 써가지고 전기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살려가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3일에서 10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는 한번 서버리면요. 그 보일러를 돌려가지고 온도를 올려가지고 워밍업을 시켜서 돌아가는데 최소한 2일, 3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금방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의 대정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공급보다 사용이 많아도 대정전이 일어나고 사용량보다 공급이 많아도 대정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반대 방향인 거죠. 아까는 저기 탄성충돌구를 보면은 왼쪽이 공급이고 오른쪽이 수요를 했을 때 두 개가 서로 균형을 이뤘을 때 저렇게 발전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데 왼쪽이 더 세져도 공급이 더 많아져도 아까처럼 동기탈조가 일어납니다. 소비가 더 많아져도 동기탈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기가 힘든 겁니다. 전기 에너지는 저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전기를 저장한다는 것은 배터리를 생각하는데 그 배터리는 아주 소용량의 전기만 저장할 수 있지 저런 대용량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생산한 즉시 소비가 되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가 빛의 속도로 발전소에서 나와서 돌아간다는 것처럼 생산되는 즉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소비를 못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 개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전기적인 어떤 발송 배정 그 공학이 아주 복잡하고 이 고난도의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2011년 9월 15일에 대정전이 한번 될 뻔했죠. 저때 전력 예비율이 거의 제로로 내려가서 강제정전을 시켰습니다. 강제정전. 통보 없이 그냥 강제정전을 시켜버렸어요. 한전에서. 그래서 대정전은 일어나지 않고 그 고비를 한번 넘었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은 추가로 공급 가능한 전력을 최대 부하 전력으로 나눈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11년 9월에 저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최대 부하 전력이 7,500만 kW였어요. 근데 공급 가능 전력이 334만 kW였습니다. 4% 정도 되죠. 4%. 저게 전력 공급 예비율 여유율이 4% 정도 된 거죠. 저기서 더 내려가면은 대정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순환 정전시켜버린 거예요. 여기 정전시키고 여기 정전시키고 그래서 대정전이 안 일어나고 발전소가 스톱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 고비를 한번 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발전소를 많이 짓고 했죠. 근데 지금 2018년 11월 현재 이게 이제 전력거래소 들어가 보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최대 수요 전력이 7,070만 kW 정도 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여유 공급률이 1,772만 kW가 됩니다. 25% 정도 여유율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올해 여름에 7% 정도까지 내려갔었죠. 폭염이 오면서 위험한 고비를 한번 넘었습니다. 이 여유율은 10% 정도, 10% 이상 확보하는 걸 이제 그 기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뭐가 문제냐? 전기는 생산을 하는 즉시 소비를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생산하고 소비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발전기 고장 정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발전기가 강제 정지가 돼서 대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이 두 개를 항상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져 있는데 그 맞추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100만 킬로와트 예비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2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겁니다. 지금 25% 정도 지금 여유율이 있죠. 예비율이 34조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34조 원을 들여가지고 예비 전력을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기에너지의 저장 기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근원적인 이유는 전기에너지를 대용량의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만 있으면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뺐으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전기에너지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고려를 했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양수발전소입니다. 양수발전소, 수력발전소죠. 위에 댐에서 물을 흘러내리면서 그 흐르는 운동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력 생산을 합니다. 낮에 전기를 많이 쓸 때는. 그리고 밤에 전력 수요가 줄어들죠. 공장 가동이 다 죽으니까. 공장에서 대용량의 전기를 쓰니까. 그 여유 전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발전기를 거꾸로 돌려서 양수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저수조를 만들어 놓고 이 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퍼올려가지고 위로 다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음날 전기를 많이 써야 될 때는 그 물을 흘러내려가지고 발전을 하고 이런 형태의 양수발전소죠. 아주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지면 그렇게라도 저 잉여 전력을 저장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저 말고 뭐 빙충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전기 기술인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하나의 과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정지발전소 재가동하는데 발전기 기동전력이 필요하다 그러죠. 기동전력이 있을 때는 한 3일 정도면 재가동이 되는데 기동전력이 없으면 한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이렇게 대정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병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은 전기가 없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됩니다. 전기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의료기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생명유지장치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서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비상발전기가 있지만 비상발전기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승강기 다 멈춰버립니다. 땅 밑에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서 못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통, 물류 다 마비돼 버립니다. 신호등이 안 되죠, 일단. 그 다음에 물류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통신 다 죽어버립니다, 통신. 배터리를 가지고 어느 정도 쓸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장기간에 정전이 되면은 통신 다 두절돼 버립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냉난방, 뭐 여름 같으면 냉방, 겨울 같으면 난방이 다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물류들이 어마어마한 그 냉동식품이나 어떤 그런 그 상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다 끊겨버립니다. 물을 쓰지도 못하고 하수도 나가지 못해서 하수가 역류를 합니다. 농수산 양식장에 그 고기 양식장에 기포 발생기를 가지고 산소를 넣어줘야 살죠. 그게 멈춰지면 다 폐사해버립니다. 화재, 불이 납니다. 저렇게 대정전이 되면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화재가 납니다. 그 화재가 나도 그 소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됩니다. 치안, 안보 붕괴돼 버립니다. 지금까지 대정전이 일어났던 그런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치안이 붕괴돼 버립니다. 약탈이 일어나고 완전히 이 재앙의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 도시가. 이만큼 위험합니다. 대정전이. 여기 대해서 전력기술인들이 좀 전기기술인들이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운용을 하고 보호를 하는 거, 그게 전기기술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전기기술인의 역할이 뭐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전기는 지구의 에너지라 그랬죠. 지구 전체에 같은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결합 상태로 안정 상태로 있다 그랬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근데 번개가 뭐냐? 전기의 원형인 번개는 지구 전기가 자연 상태로 분리 재결합되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구름으로 분리가 됐다가 어느 정도 전압이 공기 절연을 뚫고 흐를 수 있는 힘이 되면은 번쩍하고 내려와서 다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합쳐져서 안정 상태로 돌아가는 게 그게 번개입니다. 근데 이 번개의 형태는 일시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불안정한 에너지입니다. 번개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번개가 누전전류입니다. 누전전류. 누전전류라는 거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전기가 누전전류입니다. 이쪽으로 흘러라고 전기회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절연이 깨져가지고 자기 맘대로 새나가는 전기가 누전전기입니다. 번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번개를 통제할 수 있는 게
피레침을 세워서 그 피레침으로 낙뢰를 유인을 해서 그 피레침의 전기를 받아서 땅으로 흘려주면서 주변을 보호해주는 거, 그거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 번개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자연에. 저 에너지를 순식간에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저장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블랙아웃 얘기 말씀드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 에너지를, 대용량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없습니다. 그 기술이 개발되면요, 그 기술을 개발한다면은 당장 노벨 물리학상 받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형태에서. 지금도 전기 문명인데요. 이 전기, 모든 걸 전기로 할 수 있습니다. 배나 비행기나 모든 걸 전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기 에너지 저장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벌레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발전해가지고 저장해놨다가 그걸 뺐으면 아주 안정적으로 쓸 수 있죠. 그 기술이 지금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 전력 저장 기술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그런 그 확장에 대해 가지고 전기 기술인들이 이 풀어나가야 될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전기는 뭐냐? 우리가 쓰는 전기는 지구의 전기를 인공적으로 분리해서 재결합하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분리했다가 재결합하는 겁니다. 그 형태가 통제를 통해서 원하는 곳으로 통전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게 통제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흘려서 그 흐르는 힘을 쓰는 게 그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 형태는 지속적이고 통제 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이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럼 우리 전기 기술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겁니다. 전기를 안전하게 통제하고 운용을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게 전기 기술인들의任務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가장 편리한 에너지입니다. 지금은 전기 문명입니다. 전기 문명. 이 전력을 얼마나 잘 쓰느냐 하는 그게 국가 발전과 국력의 척도입니다. 이 지금 야간 위성 사진인데요. 여기 대한민국, 여기 서울이죠. 뭐 일본, 뭐 중국, 홍콩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은 없어져 버렸죠. 밤이 되면 사라져 버리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엄청난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그 나라의 국가 발전의 국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 전기 에너지를 잘 운용하고 통제하고 활용하는 게 전기 기술인들의 역무고, 전기 기술인들의 역무는 앞으로 점점 더 확장되고 넓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전기 실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전기 기술 자격, 전기 국가 기술 자격은 취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소리도 없는 그 추상적인 학문에 대해 가지고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근데 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실무를 바로 하기는 힘듭니다.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책으로 이론으로 수영을 배우는 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 이론으로 수영을 배워서 물에 직접 들어가서 수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이론으로 수영을 배운 거라면은 이 실무가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론으로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우는 건 더 힘들겠죠.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위험하죠. 그러니까 전기 공부를 해서 어떤 자격을 취득을 하는 게 그 수영을,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 기본 베이직으로 이제 넘어야 될 선입니다. 그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물에 들어갈 수 있죠. 또 실제로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수영을 다 배운 다음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물에 들어가서 물도 먹고 하면서 수영을 배우는 거죠. 실무라는 거는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에서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하는 겁니다. 바다에 나가서. 이론으로 배우는 거하고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하고 바다에 나가서 수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게 첫 단추가 이제 이론으로 전기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순서적으로 이제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거죠. 오늘 이 실무 강의는 어떤 맥락에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건가 하면은 바다에서 그 거친 풍랑을 헤치면서 그 파도를 넘으면서 수영을 해나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한 강의입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지금 전기 일을 했었는데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마운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을 받은 거를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좀 도와주려고 이 강의를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전기 쪽에 자격을 따고 나서 현장에 가서 실무를 할 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장에 전기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근데 본인이 자격이 있으니까 그게 전기 보안 담당자로 전기 책임자로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유자격자니까 모든 걸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서 그걸 해결하길 바라죠. 근데 모릅니다. 이론하고 실무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론적인 바탕에 의해서 이제 실무가 확장이 돼 나가는 거죠. 그 모르는 상태에서 모른다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자기 등을 쳐다보는 그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면서 가서 이것저것 하다가 자기가 위험해집니다. 본인이 위험하고 그 설비가 위험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기 자격증이라는 게. 그런 경우에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근원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근원 원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원적인 원리를 알면 하나씩 응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근원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 실무 강의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납니다. 공자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모르는 걸 모른다 하고 아는 걸 안다고 하는 게 진짜 아는 것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책으로 봤다고 해서 실무에 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으로 이론적으로 공부한 거는 어떤 바탕을 만든 겁니다. 그 바탕이 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디에서 그걸 봤네 하는 그 기억만 할 수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가서 책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있는 선배들한테 물어가지고 그걸 익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 능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온갖 폭풍우가 치는 그런 바다에서도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 능력이 좀 길러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저도 좀 드리려고 이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꼭지를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